저는 지금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6년 전만 해도 저는 제 딸에게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가르치던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이건 물론 가명이에요. 북에 계신 가족들의 안전 때문에 본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32년을 살았고 2018년 3월 8살 딸의 손을 잡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가 아닙니다. 제 삶이고 제 딸의 생존기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탈북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5년 봄 청진 제10중학교 교무실. 저는 그때만 해도 모범 교사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초상화 앞에서 매일 아침 경례를 올리고 학생들에게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당에 충성하는 게 곧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오빠가 중국에서 쌀 한 포대 보냈는데 우리 가족 한 달은 먹을 수 있대요. 14살 학생의 무심한 말이었지만 제 머릿속에 스멀스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중국은 남조선보다 못 산다고 배웠는데 왜 거기서 보낸 쌀로 한 달을 먹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순간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어요. 손전등 불빛에 의지의 딸 민지의 교복을 다리고 옥수수죽을 끓였습니다. 쌀은 한 달에 2~3번 정도만 먹을 수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쌀밥 먹어요? 아니야. 오늘은 강냉이죽. 쌀은 원수님 생신 때 먹는 거야. 당시 저희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10년도 넘었지만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강한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학교 가는 길 민지와 제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저는 매일 같은 풍경을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꽃제비 노숙 아동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할머니들이 장마당에서 담배 한 개비씩 팔고 전봇대마다 붙은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 만세 구호들. 제가 근무하던 청진 제10중학교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운영됐습니다. 교실이 부족해서죠. 교사인 저조차 책상이 없었어요. 서서 수업하거나 학생들 책상에 앉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혁명 역사를 배우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12페이지를 펴세요. 수학 시간의 절반은 사상 교육이었습니다. 수학 문제도 이런 식이었죠. 미제 침략군 10명을 우리 인민군이 소탕했습니다. 다음 날 8명을 더 소탕했다면 총 몇 명을 소탕했습니까? 저는 이런 걸 가르치면서도 아무런 의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은혜 동무와 나눈 대화가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남조선 드라마 본 적 있어? 심장이 멎는 접 했습니다. 그건 정치범 수용소 가는 지름길이었으니까요. 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혜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떡해. 미안해. 근데 우리 오빠가 중국에서 USB 하나 건네줬거든. 호기심에 봤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빛만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배운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라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낮에 들었던 학생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쌀 한 포대로 한 달을 먹는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굶주리고 왜 중국에서 보낸 쌀에 의지해야 할까요? 의문은 작은 금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와의 대화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공화국이 지상낙원이라고 가르쳤지만 밤마다 의문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혜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날을 골라서요. 그녀는 손바닥만 한 USB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수진아, 이거 한 번만 봐. 삭제는 내가 할게.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그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게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 직행이라는 걸. 그날 밤 11시 딸 민지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창문마다 커튼을 쳤습니다. 이웃집에서 불빛이 새어나가는 것까지 확인하는 게 북한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산 소형 노트텔 노트북과 DVD 플레이어의 합성어에 USB를 꽂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처음 본 건 나만 드라마였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 5분 동안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의 야경, 빛나는 마천루, 화려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이 웃고 있다.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찬양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까지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10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요. 중간중간 나오는 장면들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슈퍼마켓에 가득 쌓인 음식들, 마이너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남은 음식, 마이너스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애하는 모습, 마이너스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 방송.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 우리는 남조선이 미군에게 짓밟히고 인민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고 미제에게 착취당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서울은 북한 정부가 말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뉴스였습니다. 남한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앵커가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이번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저 사람 총살당하지 않나?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뉴스는 계속 방송됐고 앵커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USB를 빼고 커튼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청진의 새벽 풍경, 무너져가는 건물들, 쓰레기가 널린 거리,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아파트들의 검은 창문들. 우리는 속았던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2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제가 제 딸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슬픔. 옆방에서 민지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실을 모르는 채로 살게 할 수 없다고. 이 아이에게는 자유를 주겠다고. 그게 제 탈북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은 곧 조국 배신이었고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중죄였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이었어요. 저와 민지뿐 아니라 남편과 부모님, 동생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요. 가장 먼저 한 건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탈북 방법을 검색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인터넷도 없고요. 저는 장마당에서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언니, 중국 가는 길이 요즘 어때요? 단속이 심해요? 아이고, 요새는 국경 경비대들이 칼날 같다니까. 뇌물도 예전만큼 안 먹혀.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정보를 모았습니다. 두만강 국경 지역의 경비 교대 시간, 감시가 약한 구간, 뇌물의 시세, 중국 쪽 조선족 브로커들의 연락 방법. 탈북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요. 브로커 비용만 1인당 최소 5천 위안, 당시 약 80만 원. 저와 딸 둘이면 최소 1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과 후에 몰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옷을 떼다가 장마당에서 팔았죠. 남편한테도 숨기고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학생들 상담 때문에 그래. 요즘 애들이 힘들어해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당 간부였고 체제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알았다면 저를 신고했을지도 모릅니다. 물질적 준비보다 더 힘든 건 심리적 준비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민지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자문했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실패하면 이 아이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아침이 되면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원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고 가르칠 때마다, 배급소에서 텅 빈 손으로 돌아올 때마다, 민지가 엄마, 나도 서울에 가고 싶어라고 잠꼬대할 때마다, 그래, 이 아이에게 진짜 삶을 줘야 해. 2018년 2월, 저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통장에 숨긴 돈, 중국 조선족 브로커의 연락처, 두만강 지도, 국경 경비대 교대 시간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 민지와의 대화였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엄마? 우리 여행 떠날까? 아주 먼 곳으로. 어디? 백두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먼 곳. 근데 절대 아빠한테나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우리만의 비밀이야. 8살 민지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죠. 그 여행이 다시는 아빠를 못 볼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여행이라는 걸.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자는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미안했고 동시에 원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된 세상을 보여줬다면 제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고. 이튿날 새벽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디데이는 2018년 3월 17일 토요일 밤 11시였습니다. 영하 15도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저와 민지는 청진역 근처 여관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조금만 참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민지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딱 필요한 것들만 넣었어요. 옷 2벌, 물, 그리고 제 마지막 재산 전부를 바꾼 중국 돈. 밤 10시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출발하세요. 택시 타고 온성까지. 기사는 미리 수배해뒀습니다. 우리를 태운 택시는 불을 끄고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검문소마다 멈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사는 미리 준비한 술병을 흔들며 경비대에게 말했죠. 동무, 우리 조카딸이 아파서 온성병원 가는 길이요. 봐주시오. 뇌물이 오갔고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국경까지 100m를 남겨둔 지점. 기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저기 보이는 불빛이 경비 초소입니다. 저 불빛이 사라지면 30분 동안 교대 시간이에요. 그때 가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 담은 돈을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받고 떠났습니다. 순간 민지와 저만 깜깜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11시 45분 경비 초소에 불이 꺼졌습니다. 민지야, 이제 가야 해.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지? 민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잘라놓은 부분. 저는 민지를 먼저 밀어넣고 제 몸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가시에 옷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얼어붙은 강이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요. 얼음 위에 물이 차 있었고 곳곳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 엄마, 저거 건너가야 해. 그래, 저 건너가면 우리 자유야.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얼음이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민지를 업고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때였습니다. 거기 섰어. 뒤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중국 쪽 순찰대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 쪽에서도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교대 시간이 끝난 겁니다. 엄마, 저기 사람들. 쉿, 조용히.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음 위를, 물 위를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뒤에서 거기 섰어. 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면 죽는 거였습니다. 찰칵 총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공포탄이었는지 빗나간 건지 우리는 맞지 않았어요. 마침내 제 발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민지를 꽉 안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해냈다. 우리 해냈어. 하지만 안도도 잠시.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민지를 감싸 안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수진 씨죠? 빨리 오세요. 여긴 위험해요.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걸. 두만강을 건넌 우리를 기다린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었죠.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지린성의 한 농가 지하실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6평 남짓한 공간. 그곳에서 우리는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이에요. 북으로 돌려보내진다는 뜻이죠. 그럼 정치범 수용소 직행입니다. 브로커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어요. 인권도 권리도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 우리가 지낸 지하실에는 우리뿐 아니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25살 여성, 평안도에서 온 50대 부부, 그리고 혼자 온 17살 소년까지 모두 같은 처지였죠. 낮에는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이웃에게 들릴까 봐요. 민지가 기침만 해도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엄마, 답답해. 밖에 나가고 싶어. 조금만 참아. 곧 한국 가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하지만 곧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마련하는 데는 돈과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지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브로커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모두 짐 싸세요. 공안이 단속 나왔어요. 당장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10분 만에 모든 걸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다른 은신처로 이동했죠. 트럭 짐칸 속에 숨어서요. 그때 17살 소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못 가겠어요. 여기서 그냥 살래요.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신분 없이 살려면 평생 숨어 살아야 해요. 결혼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언제 잡힐지 모르면서요. 그래도 여기 남을 거예요?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이동한 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25살 여성 미선이의 이야기였어요. 언니, 저 사실 중국에 팔려온 거예요. 뭐라고? 처음 브로커가 한국 보내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중국 농촌 총각한테 팔렸어요. 2만 위안에 4개월 동안 그 집에서 갇혀 살았어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녀의 손목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제가 다른 브로커를 만났다면 민지와 저도 그렇게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표적이었습니다. 북한 여자들은 신고해도 쫓겨날 테니 말을 잘 듣는다고 그렇게 거래됐어요. 인간이 물건처럼. 우리는 3개의 은신처를 옮겨다니며 2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브로커는 위조 여권과 한국행 루트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매일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어요. 혹시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평안도 부부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악질 브로커들은 돈만 받고 사람들을 버리거나 공안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민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꼭 한국 데려갈게. 민지는 이미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햇빛도 못 보고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6평짜리 지하실에서 2달, 8살 아이에게는 너무 가혹했죠. 5월 말 드디어 브로커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태국이에요. 태국? 한국이 아니라고요? 태국 방콕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난민 신청하면 한국 정부가 데려가요. 중국에서 직접 한국 가는 건 불가능해요. 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는 직선거리로 2,500km.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5,000km가 넘었습니다. 공안의 눈을 피해 돌고 돌아야 했으니까요. 출발 당일 우리 7명은 관광버스의 짐칸에 숨었습니다. 좌석 및 화물 공간이요. 성인 남자도 제대로 앉을 수 없는 공간에 7명이 웅크리고 들어갔어요. 숨소리도 내지 마세요. 검문소 지날 때 들키면 끝입니다.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6일이 시작됐죠. 짐칸은 숨이 막힐 듯 더웠습니다. 환기도 안 되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페트병의 용변을 해결했습니다. 민지가 엄마, 나 화장실이라고 울먹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이틀째 되던 날 평안도 부부 중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버스를 멈출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 우리는 가진 물을 다 할아버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까스로 버텼어요. 사흘째. 중국 마이너스라오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버스가 멈췄고 중국 공안들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짐칸 열어봐. 그 순간 우리 7명은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 떨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날까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짐칸 문을 흔드는 소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그때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관광객 짐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기 서류 있어요. 뭔가 건네는 소리. 뇌물이었죠. 잠시 침묵 후 공안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 버스는 다시 움직였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정글을 걸어야 했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몰래 길이었죠. 하루 10시간씩 3일 동안.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험한 산길이었어요. 민지는 이미 지쳐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업고 걸었어요. 등에서 딸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언제 도착해? 곧이야. 곧. 하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언제 끝날지. 밤에는 정글 바닥에서 잤습니다. 비닐 하나 깔고요. 모기에 물리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곳에서. 민지는 열이 났지만 약도 없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사흘째 밤 우리는 마침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강 건너면 태국이에요. 여기부터는 혼자 가셔야 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혼자요? 어떻게요? 강 건너서 태국 경찰 만나면
한국 가고 싶다고 하세요. 그럼 경찰서로 데려갈 겁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끝이에요.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리 7명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태국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코리어, 헬프, 서툰 영어로 외쳤죠. 경찰들이 나왔고 우리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민지도 쓰러지듯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려움도, 안도도, 감사함도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태국 경찰은 다음 날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고 우리는 방콕 임시보호소로 이송됐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68일 만에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섰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갈 때 민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엄마, 여기가 한국이야? 정말? 그래, 정말이야.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공항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제 딸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한국에 온 모든 탈북민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분증을 받는 순간 또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숨어 살지 않아도 됐어요. 이름을 당당히 밝힐 수 있고, 길을 걸을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민지도 교육을 받았어요. 남한 학교제도, 한국어 사투리, 민주주의, 인권.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개념들을요. 어느 날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대통령한테 욕해도 돼? 응.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와, 그럼 감옥 안 가? 안 가지. 민지의 놀란 눈빛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세상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정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건 경기도의 작은 원룸과 초기 정착금 6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가구를 사고 생활용품을 사고 민지 학용품을 사면 금방 바닥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북한에서 10년간 교사로 일했지만 여기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남한 교육 시스템도 몰랐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경력이 부족하셔서요. 탈북민은 좀. 면접을 20군데 넘게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북한 억양 때문에, 경력 단절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편견 때문이기도 했죠. 민지도 학교 적응이 힘들었어요. 엄마, 애들이 내 말투가 이상하대. 괜찮아. 엄마도 연습하고 있잖아. 우리 같이 연습하자. 저희는 매일 밤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되게, 진짜, 완전 남한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요.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마트에서 자유롭게 쌀을 살 수 있다는 것, 전기가 24시간 들어온다는 것, 민지가 학교에서 자유롭게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엄마, 나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 왜? 북한에 가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 저는 다문화센터에서 탈북민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있어요. 민지는 중학교 2학년이 됐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두만강을 다시 건너는 꿈, 공안에 쫓기는 꿈, 민지를 잃어버리는 꿈.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서 옆에서 자는 민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해냈구나. 북에 두고 온 남편, 부모님, 동생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북에 남았다면 민지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웃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진실을 모른 채 통제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자유롭게 말하고 꿈꾸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탈북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웃이고 친구이고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